업앤다운. 안녕하세요.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보고 세상을 좀 공부해보는 투데이 업앤다운의 박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세빈입니다. 네, 세빈님. 제가 오늘은 6개 아이템, 6개 기업 다뤄볼 건데 제가 아이템들 쭉 보고 나서 제목을 네. 한번 지어봤습니다. 뭘까요? 같은 전쟁, 다른 결과. 다른 결과? 음. 근데 전쟁이라니까 조금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기업은 전쟁 중이거든요. 음. 오늘 아이템들도 딱 그런데요. 같은 시장에서 같은 싸움을 하지만 결과는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 어느 쪽은 이긴 쪽도 있고 어느 쪽은 처참히 진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네 개는 시장에서 좀 이긴 쪽에 속해 있고요. 두 개 기업은 조금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는 기업들도 이유들이 다 달라요. 하나는 좀 원가 때문에 지쳐서 힘이 들고 있고, 하나는 본업 옆에 있던 다른 어떤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 한번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둘 다 졌는데 이유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또 망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업앤다운도요.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국민 정수기 기업 코웨이죠. 세빈님도 집에 코웨이 있으세요? 저희 집은 요즘에는 생수로 먹고 어렸을 때 그 코웨이 알칼리수를 마셨었어요. 오. 근데 매달 그 이제 코디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처럼 이렇게 막 간식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닦아주기도 하시고 맞아. 필터만 갈지 않고 또 이렇게 친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집이랑. 맞아. 많은 분들이 그 코디라고 하시죠. 네. 저희 집도 저 지금 집은 이제 자취해서 안 쓰지만 이제 고향 본가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코웨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아주머니들이 방문하셔가지고 뭐 청소도 해주시고 우리 엄마랑 수다도 막 떠시고 엄청 친하게 지내시고 하셨거든요. 네. 네. 마치 손님이 오는 그런 기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추억이 아니라 또 이게 매달 와주시니까 정수기를 우리가 계속 쓰게 되는 거잖아요. 교체를 맞습니다. 안 하고. 맞습니다. 그게 조금 코웨이한테 좀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코웨이 어떤 비즈니스의 핵심 뭐랄까요 자산인데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팔고 이런 또 추억을 팔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게 바로 코웨이의 강점입니다. 그거를 이제 렌탈 모델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게 이 코웨이가 이 렌탈 모델의 원조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도 코웨이 제품을 쓰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오늘 바로 그 얘기 해보려고 해요. 코웨이 작년 매출이요. 4조 9,636억 원. 거의 5조죠. 네. 역대 최대인데요. 오. 더 눈길이 가는 거는요.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 법인 매출만 1조 4,095억 원입니다. 엄청 많네요. 말레이시아에서만 1조 4천억대요. 맞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 정수기 시장 점유율이 코웨이가 60%를 한다고 하니까 말레이시아 그냥 일반 가정집에 가면은 세 집 중에 두 곳은 지금 코웨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쩐지 이렇게 뭐 숙소 같은 데도 코웨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왜 그렇게 한국 브랜드를 좋아할까요? 일단은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못 살죠. 그래서 물이 그냥 쉽게 우리는 수돗물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수돗물 마시면 병난대요. 그래서 이 정수기가 꼭 필요한데 수질이 불안정해서 반드시 지금 정수기가 필요한 그 수요가 있고 정수기 자체를 구매를 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코웨이는 어떻습니까? 렌탈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는 수요도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렌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유율이 높게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어떤 시장 환경에 코웨이가 탁 들어맞은 거죠. 거기다가 코웨이가 한국에서 하던 그 방문 관리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에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것도 좀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가전이 많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에 한 번 사람이 찾아와서 직접 수리도 해주고 AS도 해주고 닦아도 주고 하니까 차별화가 되고
인기를 아주 많이 얻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추억처럼 말레이시아에도 이달에 그 방문 예정 이런 문자를 받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웨이 말레이시아 코디가 현재 5천 명 정도 우와.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코디도 약 1만 2천 명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5천 명이나 넘어요? 예. 그러면은 단순히 이 제품 수출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 자체를 말레이시아에 바꿔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말레이시아에서 번 돈을 이웃 나라죠. 태국, 인도네시아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작년에 거의 40% 가까이 성장했고요. 인도네시아는 67.5% 성장을 했습니다. 2025년 코웨이 해외 매출을 합치면 1조 8,899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제2의 3의 말레이시아들이 또 생겨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버는 그런 상황? 그렇죠. 이거 네. 정말 저희가 조금 뭐랄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좋습니다. 약 17.7%인데요. 렌탈 모델이 한번 구독자가 생기면은 매달 이제 구독료를 네. 내는 것처럼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거 탄탄한 매출,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영업이익률이요?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17.7%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7%면 네. 거의 제조업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웨이 쓰는 집이 해지를 안 하고 계속해서 쓰게 되면 계속 수익으로 누적이 되니까요? 그렇죠. 정수기 시장, 국내 정수기 시장은 이미 좀 포화 상태예요. 다들 코웨이 알고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죠. 근데 동남아는 지금 한국의 약간 2010년대 초반 상황,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수기 보급률도 아직 좀 낮고 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코웨이가 바로 적기다 생각해서 지금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국에서 검증된 이미 모델을 동남아에서 타이밍에 맞게 또 쓰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수기 브랜드가 코웨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나마 지금 잘 나가는 코웨이에게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도 치고 들어오고 LG도 아마 동남아시아에 이제 들어갈 텐데 이제 말레이시아 렌탈 시장 진입을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들도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 점유율이 60%로 매우 높은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요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이 5천 명이 넘는 그 인프라는 한 번에 따라잡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정수기 빌려주는 그런 조그만한 회사인 줄 알아야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만 1조 4천억 원을 벌고 있는 코웨이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작년 연결 매출 기준으로 4조 9,636억 원 역대 최대치 찍었고요. 말레이시아 법인에서만 매출 1조 4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현지 점유율이요 60%로 너무 높고요. 코디 인력만 5천여 명에 달하고 해외 매출 합치면 거의 2조 원, 그러니까 1조 8,89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서요 17.7%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뜰 수 있었냐? 동남아는 아직 물 문제가 많아서 정수기가 필요한데 초기 구입 비용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같은 렌탈 어떤 모델 구조가 먹히고 있고요. 또 코웨이 고유의 방문 코디 서비스도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각각 40% 가까이 67.5% 정도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LG가 치고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큼 잘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이렇게 AI는 정리를 해봤네요. 네, AI는 이 코웨이가 잘 된 게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은 아니라 이 서비스 인프라를 먼저 심어뒀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5천 명의 코디가 단순히 어떤 직원 5천 명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겐 진입 장벽처럼 보이는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업다운 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 집집마다 필터 갈아주던 선생님이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5천 명, 코웨이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동네 정수기 회사인 줄만 알았던 코웨이 말레이시아에서만 작년에 1조 4천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너무너무 높고요.
정수기를 판 게 아니라 인프라를 심었습니다. 업입니다. 자, 코웨이가 골리앗이었다면 SK 매직 다윗인데 네. SK 매직 최근에 이름 바꿨다고요? 네, 네. SK 인텔릭스? 인텔릭스. 저희 화면은 인텔릭스로 나갔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SK 매직 우리가 흔히 매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 네, 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식기세척기 이런 쪽들을 많이 해가지고 코웨이랑 제품군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렌탈 가전. 근데 2025년 작년 실적을 보면은요 차이가 확 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똑같은 시장에서 한 곳은 성공했고 한 곳은 침체했다. 네. 하는데 바로 이 침체한 기업이 SK 매직인데 작년 매출이 아까 저기 코웨이는 4조 정도라고 했죠 제가. 네, 4조가 넘죠. SK 매직은요 8,300억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왜 얼마예요? 우선 또 매출 차이도 심각한데 네. 영업이익 차이도 심각합니다. 코웨이가 아까 8,787억 원, 8787이었는데 SK 매직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얼마일까요? 약 1,000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코웨이가 8787, 8,787억대. 예. 그리고 SK 매직은 1,000억대면은 거의 뭐 한 8배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이익률만 봐도 코웨이가 17.7%고 SK 매직은 10%대요. 네. 거의 이것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비슷해 보이는 렌탈 가전 시장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게요. 구조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구독자 수가 이 규모가 다릅니다. 네. 코웨이는 국내외 합쳐서 구독자 수가 1,000만 명 계정이고요. SK 매직은 국내 중심인데 약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배. 네, 그렇죠. 뭐 구독자 수 차이가 그대로 이익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렌탈에서 중요한 거는 규모가 이익을 만드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가 많을수록 이 비용이 나눠지고 또 수익이 쌓일 거니까. 근데 SK 매직은 한참 아직 그 밑도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조한 그 어떤 구독자 수를 높여보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 말레이시아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코웨이도 이미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1년부터 렌탈 사업은 시작했는데 코웨이가 먼저 수년 전에 이 쌓아올린 코디 인프라를 따라잡기는 지금 벅찬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코웨이 쓰던 말레이시아 사람들한테 저희 SK 매직 거 한번 써보세요. 요래야 되는 상황인데 잘 먹히기 쉽지 않죠. 그니까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코디 선생님이랑 한 번 또 친분이 생기면 바꾸기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미 그렇게 인프라를 깔아놨는데 그거를 나중에 바꾸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국내에서도 그렇게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웨이도 있고요. LG전자가 케어 솔루션으로 렌탈 시장 또 강화하고 있고요. 또 쿠쿠도 있고. 오랜만에 듣네요, 쿠쿠. 예. LG도 가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SK 매직은 또 SK 이 대기업 이름이 붙는데도 이 규모나 이익 면에서는 아직 독립적인 성장축을 잡지는 못했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SK그룹 입장에서는 이 SK 매직이 핵심 계열사는 아니다 보니까 네.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고 조금 약간 뭐랄까 외면받는 그런 약간 계열사 취급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어떤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SK 매직 조금 생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투자도 부족하고 또 이제 기존 시장 강자한테도 밀리고 이 해외도 쉽지 않고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야기들만 있네요. 네, 맞습니다. 코웨이를 상태로 고군분투 중인 SK 매직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작년 매출은 4분의 1,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 8,300억 원대 기록했습니다. SK 매직. 영업이익도 좀 낮습니다. 약 1,000억 원 수준이고요. 코웨이 영업이익이 8787억 원이니까 8배 이상 차이가 나죠. 렌탈 계정 수도 좀 적어요. 코웨이 1,000만 대비 약 250만 밖에 안 되고요. 말레이시아에 진출은 하긴 했지만 코웨이가 6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코웨이, LG, 쿠쿠 3강 경쟁 구도에서 뭐랄까 힘을 잘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렌탈 비즈니스는 계정 수가 이 구조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낮은 이 계정 수 때문에 이익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 매직은 이 뭘 잘못한 건 딱히 없어요. 근데 이 같은 게임에 너무 늦게 들어온 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선점한 코웨이가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매주 이렇게 어떤 기업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정수기 기업이잖아요. 하여튼간 어떤 무엇이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치열하게 이렇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구나. 매일 이런 느낌을 받고요. 또 렌탈 가전처럼 서비스 인프라가 이런 핵심인 시장은 먼저 깔아둔 쪽이 하여튼간 유리하다. 그쵸. 이런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 후발주자들은 그 벽을 넘으려면 훨씬 너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매달 이 렌탈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만들어 놓은 친분을 또 새로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웨이 코디 14,000명이라는 게 그만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입 장벽이라는 이야기 여기서도 실감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자, AI 분석까지 힘차게 달려본 SK 매직 업다운 판정해 볼까요? 네, 같은 정수기, 같은 렌탈, 그리고 다른 결과 SK 매직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경쟁사 코웨이는 영업이익이 8787억 원인데요. SK 매직은 1,000억 원 수준입니다. 같은 시장인데 격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먼저 깔아둔 인프라에 지고 있습니다. 다운입니다. 네, 여기는 요새 좀 분위기가 뜨는 그런 느낌의 기업이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입니다. 아니 네이버 쇼핑이 언제 또 이름을 바꿨네요. 지난 3회차 때 쿠팡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다뤘었잖아요. 예. 그때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죠. 그때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얘기 잠깐 나눴었거든요. 네. 그때 실제로 어떨까요? 숫자로도 이게 결과 반영이 됐을까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쿠팡 사태 이후 에이버 쇼핑, 그러니까 에이버 플러스 스토어 주 이용률이요 7.5% 올랐으니까 꽤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이죠. 이 7.5%포인트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주 이용률이 1%에서 2%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다. 막 캠페인도 하고 마케팅, 광고도 해야 돼. 간신히 올리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네. 7.5%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쿠팡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꽤 많이 네이버로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 주변 친구들도 뭐 쿠팡 해지했다는 사람도 많고 저도 네이버 그때 가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조사에서 이커머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또 1위를 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했는데 원래 네. 쿠팡 1위였는데 아. 지금 국민적 지탄 받고 있는 쿠팡 이제 1위 할 수 없겠죠. 네. 아주 기회를 잘 봤는데요. 네. 만족도 1위가 어쨌든 그러면 이 사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신뢰도의 문제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반사이익, 쿠팡이 너무 못해서 그 반사이익을 누린 효과도 있고 또 네이버가 이 시기에 조용하지만 또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요. 도착 보장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쿠팡 로켓 배송처럼 비슷한 건데요. 내일까지 온다. 요거를 내일까지? 이제 확실시하는 오. 서비스를 도입한 겁니다. 아, 어쩐지 네이버는 좀 이용을 안 하게 됐던 게 네. 3, 4일씩 오고 걸리고 또 배송일이 언제쯤 될지 모른다는 거에 좀 불편했는데 그걸 좀 개선을 했네요. 맞습니다. 거기 또 있고 두 번째로는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인데요. 월 4,900원인데 쇼핑, 장보기, 예약까지 전부 다 할인이 됩니다. 구독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쿠팡 구독 중입니다. 아, 저는 둘 다 구독 중인데 예. 이게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또 무료 배송도 되고 하니까 네.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쇼핑할 때 적립도 되고 뭐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혜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주변에 추천을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쿠팡 욕하면서 썼는데 정말 네이버 열로 옮겨 보려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편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쿠팡은 사실 제가 가급적 안 쓰고 싶으면은 안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데 조만간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한번 갈아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네이버 전략이 먹히고 있는데 검색으로 시작해서 쇼핑으로 이어지죠. 결제하죠. 또 결제하면 적립되죠. 또 다시 검색하죠. 이 사이클을 만들어서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개미지옥 시스템을 네이버가 잘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쿠팡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네. 뭐 쿠팡은 배송이 제일 어쨌든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네이버는 차별점이라고 하면 검색부터 결제까지 네. 이게 생태계가 묶여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이버 커머스 규모도요, 이제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서 쿠팡과 비슷한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족도 1위가 바뀐 건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 신뢰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쿠팡은 편리해서 우리가 계속 쓰게 되는데 이 신뢰의 금이 가니까 소비자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는 뭐 딱히 더 편리해진 거는 사실 모르겠고 근데 만족도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 신뢰보다는 가성비 그리고 약간 빠른 어떤 배송을 중시하지만 저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곳에서 사고 싶다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업은 쿠팡 다뤄볼 건데요. 대충 예상이 되죠? 그렇죠. 뻔히 보이는데요. 예. 네, 그러면은 네. 이 쿠팡 사태로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게 요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I 분석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AI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쿠팡 정보 유출 이후로 아주 반사이익 톡톡히 누려서요. 주 이용률이요 7.5% 아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커머스 이용자 만족도도 1위 했고요. 네이버 커머스 규모가 쿠팡과 비슷한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착 보장 서비스 강화하고 있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월 4,900원 구독하면 검색, 쇼핑, 결제, 적립 모든 곳에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쿠팡이 배송 인프라로 묶어두는 전략이었다면 네이버는 검색부터 결제까지 생활 생태계로 이탈을 막는 구조입니다. 네, 네이버가 특별히 잘한 건 없진 않죠. 많은 부분을 잘하고 있고 다만 결정적인 건 쿠팡이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 기회를 포착하고 네이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AI도 되게 재밌게 분석을 해준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특별히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믿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 사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커머스에서는 어쨌든 이 신뢰가 자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쿠팡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든 네이버 지금 잘 선전해서 1위 자리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쿠팡이 기회를 줬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최종 업다운 판정해 볼까요? 네, 3회차에서 우리가 쿠팡 사태 다뤘을 때 이미 예감했던 그 이야기.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쿠팡 때문에 주 이용률 7.5% 올랐습니다. 만족도도 1위 탈환했습니다. 신뢰가 트래픽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업입니다. 자, 전반부터 세 기업 힘차게 달려봤는데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의 네. 어떤 키워드가? 네. 이 코웨이랑 SK 매직 그리고 쿠팡 뭐 또 같은 시장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이런 거잖아요. 예. 네이버까지 해서. 예. 근데 공통적으로 먼저 인프라 그리고 이 신뢰를 쌓은 쪽들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신뢰를 쌓은 쪽도 잘 가고 있죠. 네. 네. 후반부는 근데 좀 달라요. 커피, 음료. 근데 여기서는 같은 환경, 다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둘 다 힘들었는데 근데 힘이 든 이유가 또 달랐다. 하나는 원가 때문에 좀 힘들었고 하나는 다른 사업이 나는 잘했는데 다른 애들이 못해서 내가 발목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업계 뭐 경쟁을 해서 둘 다 이렇게 안 좋다. 원인이 다르다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그러시죠. 이야기. 네, 바로 그럼 네 번째 기업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기만 해도 뭔가 괘씸한 기분이 드는 쿠팡이 오늘 다뤄볼 네 번째 기업인데요. 근데 최근에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네, 어떤 그 소식이에요? 동일인이라고 하죠. 음. 공정위에서 쿠팡이 이제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김범수 의장을 동일인으로 네. 지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지 우리나라 어떤 법 체계 안에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외 기업인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안 돼서 김범수 의장이 아주 얄밉게 요리조리 빠져나갔는데 피해갔구나. 방송 녹화 기준으로 오늘도 아니 방금 전에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박수 치고 있다. 그래서 김범석 혼내주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 쿠팡 이야기 우리 3회차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많이 혼내줬었죠. 맞아요. 네, 오늘 또 혼내야죠. 네. 그때 정보 유출 보상이 고작 5만 원짜리 쿠팡 캐시였거든요. 예, 정말 열받죠. 그게. 열받았죠. 그때 기자님이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요. 요즘엔 근황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쿠팡이 추락하나 싶더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 쿠팡을 차마 끊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네. 그 수치가 조금 낮아졌다가 그 가입자 수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긴 저도 아직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얼마나 다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일단은 매출 먼저 숫자가. 살펴볼까요? 네. 매출은요, 야,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작년 매출이, 야, 우리가 지금 코웨이랑 SK매직 얘기하다가 여기 매출 얘기하니까 놀라운데 네. 45조 음. 4,555억 원이고요. 전년 와. 대비, 야, 작년에 유출 네. 3천만 명 터뜨렸는데 음. 전년 대비 18.7% 성장했습니다. 와, 그때 되게 잠깐이지만 이탈한 사람도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 3천만 명대가 쿠폰 받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저도 사실 아직 쓰고 있는데 어, 어제도 주문하고 그랬어요. 이 로켓 배송을 써야 아침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세빈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쿠팡 욕하지만 다 쿠팡 쓰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간에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왜 화가 났는데도 돌아왔느냐 얘기해 보죠.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네. 왜냐면은 뭔가 이제 필요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제 쿠팡부터 찾거든요. 그지? 뭐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맞습니다. 습관. 음. 그게 좀 고급진 말로 표현하면은요. 경제 용어로 락인 효과라고 락인. 해요. 가둬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아주 이 달콤한 맛에 취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 쿠팡의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로켓 배송, 또 여기다가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로켓 직구, 또 다 이게 와우 멤버십으로 묶여 있는, 이걸 다 끊으려면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음. 네, 이 락인 효과가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이 정보 유출 사태 때 쿠팡 해지를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해지 버튼 누르려고 들어갔다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이 먼저 보이니까 해지는 안 하고 결국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쿠팡이 여러모로 괘씸한데 또 그렇게 또 술수를 썼더라고요. 하여간 해지하는 것도 복잡하게 해놓고, 물론 저는 해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쿠팡이 괘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로켓 프레쉬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 편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탈퇴를 할 수가 없는데 어, 마트도 사실 요즘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인들, 저도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로켓 프레쉬를 쓰면은 7시 전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못 나오겠어요. 심지어 그런데도 요새는 또 쿠팡 이츠 그것까지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뭐 배달 쿠팡, 장도 쿠팡에서 보고 택배도 쿠팡에서 받고 네. 이 어느 순간 제 모든 쇼핑이 다 쿠팡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쿠팡의 의도, 음. 전략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하나씩 들어오게 만들어서 전부 다 묶어두는. 그러면 또 정보가 유출이 돼도 화가 나도 다른 데로 못 가고 또 울면서 쿠팡을 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게 정말 좀 찜찜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우 멤버십이요 벌써 1,4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가입자보다 또 쓰는 빈도도 많아서 3-4배 정도 더 많이 쿠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든 쇼핑을 지금 다 쿠팡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입니다. 400만 명이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네. 매달 멤버십 돈을 내면서 네. 저처럼 예. 더 많이 쓰니까 맞아요. 이게 쿠팡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로 이미지가 나빠져도 실제로 이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쿠팡 한국법인 작년에 아까 매출이 제가 40 몇 조라 했죠? 네. 영업이익은 또 장난 아닙니다. 2조 와. 2,883억 원. 여기는 네. 또 전년 대비 40% 급증했네요. 이미 그렇게 이미지가 망가진 그 해 영업이익이 40%가 올랐어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데 소비자가 화났어도 계속 돌아온다. 기업은 잘못했지만 돈은 더 번다. 쿠팡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이미 쿠팡이 이거를 한번 체감을 했을 거고 이용자들이 화가 나도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네. 이거를 파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독점. 어느 시장이나 독점이 문제예요. 독점이 왜 문제냐? 독점 기업이 잘못했을 때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인 지정이 돼서 이제 총수가 됐어요. 김범석 의장이 총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 안에서 묘수를 찾아내서 그 사람 한국으로 불러와가지고 청문회도 세우고 또 국민적 질타도 받게 하고 어떤 기업의 규제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업앤다운해서 제안합니다. 근데 네. 또 우리가 네이버 이야기하면서 네. 이 7.5%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탈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반짝이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돌아왔거든요. 근데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생기면 그때는 진짜 저 같은 사람들도 쿠팡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는 뭐 한 번 정도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만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러면은 아 진짜 이거는 돌아갈 수 없다. 연인도 똑같아요. 네. 한 번 실수했어요. 봐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 너가 잘못했지만 너가 아직 좋으니 한 번은 봐준다. 두 번 똑같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는 거죠. 두 번 더 봐줘요? 아니 잠수 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두 번은 못 봐줍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인간관계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한데요. 지금 어쨌든 AI에게 한번 지금 상황 물어보죠. 괘씸한 쿠팡 작년에 돈 더 벌었습니다. 작년 매출 45조 원이고요. 20%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 2조 원 훌쩍 넘었습니다. 40% 넘게 또 늘었고 재작년 대비죠.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는 일시 이탈했지만 사실상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 수는요 약 1,400만 명이고요. 비가입자보다 소비 엄청 더 3, 4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올가미 전략이 통했는데요. 고급진 말로 락인이라고 하죠. 락인으로 소비자들을 묶어서 이탈 비용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정보 유출 보상을 쿠팡 내 사용 쿠폰으로 지급해서 또 이탈을 억제하면서 마케팅 효과까지 가져가는 아주 얄미운 전략으로 지금 손해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날짜 기준으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내 법체계 안에서 어떤 규제를 받게 될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I는 뭐 쿠팡이 특별하게 뭘 잘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소비자가 떠나기 어려운 너무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게 강점인데 또 네. 동시에 위험이다라고 분석했네요. 맞습니다. 편리함을 무기로 쓰고 있지만 또 그 편리함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뺏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간 반발을 분명히 사게 돼 있습니다. 화가 나도 돌아오게 되는 플랫폼, 이 쿠팡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스스로 쿠팡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쿠팡이 강제로 선택하게 만든 건지. 맞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최종 업다운 판정해 볼까요? 네. 이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역대급 이 쿠팡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퇴출당해도 마땅했던 쿠팡 돈 엄청 벌었는데요. 영업이익 2조 2,883억 원 역대급으로 벌었습니다. 근데 3,370만 명이 털렸고 돌아온 건 다른 곳이 대체제가 없어서입니다. 네이버가 크면 쿠팡은 아주 큰일입니다. 다운입니다. 네, 동서식품은 생소할 수 있어도
맥심 아시죠? 알죠. 네. 저희 부모님이 네. 많이 좋아하시죠? 이 어. 맥심 모카골드 어. 가장 유명한 거 예. 그거 많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물 끓이고 타서 먹는 게 참 루틴인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고 오늘 다뤄볼 게 바로 맥심 만드는 동서식품 얘기인데 오늘 근데 이야기의 핵심은 맥심이 잘 됐다 이런 어떤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 좋아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네요? 일단 한번 저기 매출을 한번 추이를 봐볼까요? 동서식품이요 재작년 11월에 2024년 11월에 커피 가격을 평균 8.9%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다. 많이 올렸죠. 네. 그리고 작년 5월에 또 또? 7.7%나 올렸어요. 6개월 사이에 2번 대폭 인상을 한 거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음. 어쩐지 이 사러 갔을 때 좀 가격이 오른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어요. 사실 이 정도면 답보 네.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봐야겠죠. 이상하네요. 이 가격을 올렸으면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1%밖에 안 늘었어요. 이상하지 않죠. 가격을 올리면 안 사죠. 그만큼 안 사잖아요. 네. 거의 또이또입니다. 물량이 줄은 건데요. 네.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덜 찾으니까 전체 매출은 그래서 별로 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뭐가 있을까요? 원가가 매출보다 더 빨리 올라간 건데요. 쉽게 말하면 커피 원두 가격이요 지금 폭등하고 있다고 해요. 제품 원가가 9.3% 올랐고 원재료 비용은 또 13.7% 올랐고 동서식품 측은 원가가 그래서 1,100억 원 증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그 스타벅스 얘기할 때 원두 가격 오른 거 얘기했었죠. 맞아요. 가격은 7에서 9% 올렸고 근데 원가는 그거보다 더 올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영업이익이요 1,793억 원에 그쳤습니다. 가격을 2번 올렸는데 또 영업이익도 1%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답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격을 올린 게 뭐 메리트가 없네요. 이익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거죠.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원가가 5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가격 상승분보다 원가 상승분이 높으니 이익으로 그만큼 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이익이 줄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뭐야? 사장님 저희 광고 CF 좀 줄여야겠습니다. 아하. 광고 이 판촉비를 깎아서 메우고 있는데요. 원래 한 1,800억 원 정도 쓰다가요. 거의 반 수준 1,000억 원, 1,002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확 줄였네요. 네네네. 거의 절반이니까 음. 광고비를 그만큼 깎았기 때문에 또 이익이 그나마 1% 유지된 거네요. 원가가 뭐 9% 정도 올랐는데 이익을 지킨 방법이 광고비 절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비를 깎는 거는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볼 수 있겠지만 광고를 요새 TV에서 맥심 광고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러한 영향일 텐데 맥심이 원래 광고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안성기 씨 최근에 뭐 어. 작고하시긴 하셨지만 네. 안성기 씨부터 아주 쟁쟁한 스타들이 맥심 다 살려놨는데 그게 바로 광고였단 말이죠. 근데 이 광고에 지금 당장 어려워서 광고를 줄인다? 이것은 나중에 맥심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네. 또 주식을 좋아해서 예. 접하게 됐는데 어, 이 동서가 배당을 그대로 줬대요. 예. 네. 그 괜찮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동서식품 대주주가 동서와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이 각각 50%인데요. 영업 흐름, 현금 흐름이 줄었는데도 배당을요, 네. 작년에 1,160억 원 했습니다. 배가 아프더라고요.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줄어들었는데 배당을 그대로 주면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근데 이 회사 체력은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 동서식품의 요새 딜레마인데요. 배당을 유지하려다 보니 비용 절감 압박이 광고비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원가는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고 또 배당은 뭔가 그 어떤 신뢰의 문제니 줘야 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광고비를 자른 지금 동서식품입니다. 어쨌든 동서식품 입장에서는 제일 쉽고
적게 덜어낼 수 있는 걸 덜어낸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맥심 브랜드에 좋은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자, 커피값 2번 올렸는데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동서식품 AI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보시죠. 네, 작년 매출은요, 그냥 거의 1.1% 올라서 답보 상태 1조 8,061억 원. 커피 가격을 2번이나 크게 올렸습니다. 2024년 11월에 거의 9%, 작년 5월에 7.7%. 근데 원가가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9.3% 올랐고 원재료 비용도요 13.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 올라서 거의 똔똔 1,793억 원이고 가격 인상 효과가 원가 상승에 상쇄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광고 판촉비를 그래서 줄였는데 1,888억 원이 1,002억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어하고 있으나 광고비 삭감으로 장기 브랜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가 있습니다. 네, 가격을 올렸는데도 원가가 더 올라서 슬픈 동서식품.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되게 잘 봤네요. 이 뭐 동서식품이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불리한 환경에서 뭐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그 선택이 브랜드의 장기 건강에 좋을지는 사실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분위기는 좋지 않죠. 동서식품 말씀대로 나쁜 회사가 아니라 맥심 만드는 멋진 회사지만 지금 환경이 커피 원두가 너무 지금 불리합니다. 그 불리한 환경에서 나온 선택들이 당장의 어떤 적자는 막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맥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마지막 두 기업은 다 다른 원인으로 내렸다고 하죠. 왜 이렇게 나쁠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네. 판정을 해보자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판정하고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가격은 올렸는데요. 영업이익 증가는 답보, 제자리 걸음입니다. 광고비를 잘라서 버티긴 했지만 그게 최선이었는지 물음표를 찍습니다. 다운입니다. 네, 마지막은 국제적 인기 음료 코카콜라. 우리나라에서는 LG 생활건강에서 만들고 있죠. 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정말? 네. 나도요. 코카콜라인데 네. LG 생활건강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기업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코카콜라도 만든다고 해요. 코카콜라 본사에서 원액을 사다가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이런 지금 구조입니다. 원액만 사다가 네. 이게 그냥 코카콜라 자체에서 만들어서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LG 생활건강에 코카콜라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뤘었잖아요. 많죠. 그때 화장품 네. 브랜드들 그렇죠. 쭉 있고요. 후, 오희, 숨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도 있고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이런 음료들도 만드니까 아주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죠. 네.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다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맞습니다. 오늘 그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많은 것을 다 다뤄서 신기하다 했죠. 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코카콜라만 생각하면 네.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특히 또 이게 제로 코카콜라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으니까. 맞아요. 요새 제로 엄청 먹잖아요. 코카콜라 제로 판매는 엄청 높습니다. 근데 LG 생활건강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2.8%나 빠졌습니다. 와, 되게 많이 빠졌다. 네. 이 콜라가 그렇게 잘 팔리는데 이익은 그렇게 많이 빠져요? 다름 아니라 콜라는 효자입니다. 불효자 그 종목이 있는데 분야가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뭘까요? 화장품이다. 화장품. LG 생활건강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 생활용품 사업이 음료 사업보다 훨씬 커요. 그 뷰티 사업이 중국에서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 이 중국 뷰티 시장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좀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LG 생활 건강은요, 작년에 뷰티 부문이요, 연간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영업 손실이 무려 976억 원입니다. 중국에서 자국 브랜드 애국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조금 쫓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콜라는 잘 되는데 이거 화장품의 발목을 잡네요. 근데 이 같은 회사인데 뭐 사업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식품이랑 좀 차이점을 보자면 동서식품은 맥심밖에 없잖아요. 사실 물론 있겠지만 중심이죠. 맥심에 집중해서 그런데 맥심의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LG 생활건강은 음료는 잘 됐어요. 네. 제로 콜라는 선전했지만 화장품이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에 너무 의존했던 과거 전략의 어떤 후과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식품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LG 생활건강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전략 의존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유가 다르다라고 오프닝에서 얘기를 해주셨군요. 맞습니다. 작년 LG 생활건강 매출이요 6조 4천억 원대인데요. 영업이익이 1,707억 원이니까 간신히 적자만 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20년 정점 대비 약 60%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 예, 60%가 빠지는 동안 그래도 콜라는 계속 팔리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화장품이 중국에서 얼마나 컸었는지 보여주는 숫자고요. 2020년에 중국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전체 이익이 지금의 3배 수준 정도 됐습니다. 와, 엄청 차이 나네요. 이 사업 하나가 그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 지금 의존도를 좀 분산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뷰티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하지만 아직 중국만큼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음료수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콜라를 막 마시면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제로콜라가 지탱하고 있는 LG생활건강 AI는 어떻게 보는지 보시죠. 네, 작년 매출은요 6조 4천억 원대였지만 영업이익이요 1,707억 원이라서 적자 간신히 면했습니다. 뷰티 부문 영업 손실이요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데요. 코카콜라 제로 등 음료 부문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거차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애국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 수요는 이탈하고 있고요. 음료 성장만으로는 뷰티 감소를 상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뷰티 진출 시도 중이나 중국 대비 성과는 미미합니다. 제로 음료 시장 확대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AI는 어쨌든 동서식품이랑 딱 대비를 시켜줬는데 동서식품은 환경이 불리했고 LG 생활건강은 의존도가 좀 문제가 됐다는 게 딱 보이네요. 맞습니다. 동서식품은 원가에 졌다면 LG 생활건강은 중국 의존도, 또 화장품 의존도 여기에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각화가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업에 얼마나 의존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업 동서식품까지 봤는데 업다운 판정도 해봐야겠죠. 네. 제로콜라는 너무 잘 나가는데 화장품이 발목을 잡는 LG 생활건강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제로콜라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화장품에 있었고요. 중국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화장품에서 62.8%가 빠졌습니다. 탄산이 이기는 동안 뷰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다운입니다. 자, 힘차게 6개 기업 다뤄봤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업은 2개 기업밖에 안 돼요. 음. 코웨이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매출이 1조 4천억대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해외 매출이 1조 8천억대로 거의 2조 가까운 수준이에요. 네. 영업이익률이 무려 약 17.7%. 이 정수기를 판 게 아니라 렌탈 서비스라는 인프라를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 쿠팡 사태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잡았는데요. 이 주 이용률이 7.5%포인트 올랐고요. 만족도가 1위라고 하네요. 원래 쿠팡이 1위였다고 하죠. 신뢰가 트래픽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2기업 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운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코웨이라는 어떤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 고전부터 하고 있죠. 같은 렌탈 시장에서요, 코웨이와 이익 격차가 8배 이상 나고 있고요. 그 코웨이에 먼저 깔아둔 이 코디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운이고요. 쿠팡,
3,370만 명 털리고도 영업이익 역대급입니다. 2조 원을 넘었고요. 이용자 수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다운이고요. 동서식품 커피값 2번 올렸는데 영업이익 증가는 답보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냐? 원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운이고요. LG생활건강은요. 콜라는 죄가 없습니다. 제로콜라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무너지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62.8%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운은 총 4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2개 기업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일단 같은 업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다운인 이유가 달랐잖아요. 이 동서식품은 어쩔 수 없는 원가, 이런 환경 때문에 다운이고, 그리고 LG 생활건강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는 점, 이게 과거 전략의 대가를 지금에서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공통적인 키워드가 거기에 있는데요. 왜 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진 이유를 알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도 있는지 보이고요. 코웨이는 남들이 들어가기 전에 인프라를 선점했고 코디 아줌마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끈끈해지면서 시장을 견고하게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신뢰로 지금 버티고 있고 쿠팡이 무너지면서 반면 동서식품은 외부 원가에 맞설 버퍼가 좀 부족했고요. LG 생활건강은 화장품에 좀 집중된 어떤 매출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잘 되는 걸로 내일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 코웨이 써보신 분들, 네. 이 필터 제때 갈아주시고요. 왜 갑자기요? 또 매달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5,000명을 만든 기반이라고 코디분들이 네. 그렇죠. 코디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웨이가 있고 말레이시아의 어떤 성장이 있고 했던 거였죠. 네. 그리고 또 제로콜라 드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LG 생활 건강 주주가 된 기분으로 드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좀 재미있고 유쾌하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재미있고 즐겁고 요새 핫한 기업들 6개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쳐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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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음에도 저희 투데이 업앤다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욱. 네, 양세빈이었습니다. 투데이 업앤다운. 업앤다운.